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오늘 발표 5주제를 들어보시면서 굉장히 의아하고 뭐 그런 의문점도 있고 그럴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5 발표를 들어보면 지금 우리가 그 국사 배운 거랑 또 연구하는 주제, 그 연구하는 방향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서요. 좀 굉장히 혼란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성분을 말씀드리면 임 교수님 지금 발표한 논문 중에서 그 97쪽 지도 있죠. 97쪽 지도에 보면은 삼국사기 보고 이제 그 지도를 지도를 그리면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거와 비슷한 그 기록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 세종실록 지리지 평양부에 보면은 단군고기 기록이 있거든요. 단군고기 기록의 끝부분에 가면은 고구려 건국기가 나와요. 고구려 건국기가 나오는데 그 기록을 꼼꼼히 검토해 보시면은 요와 비슷한 지도가 나오고요. 이렇게 하고 낭랑하고 현도 문제, 위치 문제를 얘기할 때 삼국사기에서 고구려 건기에 맨 끝에 보면 김부식이가 말하기를 낭랑과 현도는 기자가 봉한 적이 있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해 보시면은 또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5 발표를 들었고요. 여기가 5시 반까지 장소를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5시 반까지 장소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혹시 급한 볼 일이 있으신 분들 있으면 개별적으로 나갔다 오시면 될 것 같고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자유토론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토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정한 그 지정토론 패널은 없고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들었던 그 내용들이나 궁금한 점 또 개인적인 의견이 있으면 그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현수님. 요 앞으로 앉으세요. 마이크 있는 자리. 오늘 연구하신 게 봉천 통지를 가지고서 진입하고 모셨는데 봉천이라는 지역을 현재 어디로 지정하고 있습니까? 현재? 지금으로 제가 생각한 봉천에 대한 지정이라고 할까? 범위는 그 심양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유명성 문제를 다 봉천 지역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신랑 쪽으로. 네, 그것을 중심으로 하는 유명성 문제. 예, 다른 질문. 저는 복귀 있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고구려 수도 이동에 대한 걸 잘 들었고요. 그래서 그 내용은 조금 다른 내용인데 그래서 교수님께서 보시는 고려의 성격은 어느 쪽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하는데요. 별로 답하기 좀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우리는 문헌 기록에 출제된다는 전제하에 보면은 내가 볼 때는 고려의 평양 서경은 적어도 몽골 병난 있죠. 몽골이랑 전쟁을 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니면 좀 늦으면 금나라와 관계될 정도 그런 부분이 좀 고려가 돼야 되겠지만은 현재 평양은 분명히 아닌 것 같고 삼국사의 기록에 의하면은 집안의 서쪽을 미국 이상이 돼야 돼요. 삼국사의 기록에 의하면은 예를 들면 그 기록이 완전히 무시된다고 그럴 경우나 아니면 전혀 다른 해석을 할 여지가 있다고 그런다고 하면 집안까지 변동이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분명히 아까 제가 발표한 글에서 보면 분명히 서경의 동쪽 목묘산 중에 있다는 게 있습니다. 그럼 집안이 고구원왕이 보호한 곳이라면 맞다면은 그 집안 서쪽에 서경이 고려의 서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국사의 기록을
그 근거를 얘기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봐야 맞는 거고, 참고로 하나 더 얘기한다 그러면은 거란이 그 성종 때 거란 영역을 최대로 넓히는데, 그때 거란 그 동쪽 국경선이랑 고려 국경선이랑 그 대비를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고려 국경선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다루지 않지만 거란 국경선은 심각하게 다루는 현상인데요. 거란의 그 요사에 나오는 거란 국경선은 지금 어디라고 할까, 요령성 길림성 요원 지역 있죠. 요원 그 선에서 남북 방향으로 설정이 됩니다. 그러면 고려사에 나와 있는 고려사 지지 내용이랑 거란 요나라 국경선이랑 거의 맞아 떨어지는 그 원제가 될 겁니다. 그런 거는 이 평양역을 설명은 안 물어도 됩니다. 예. 우리 역사에서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는 그 한사군하고 낙랑군 뭐 이걸 평양역에 들어왔다고 와 있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우리 제약역사협회에서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오늘도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에 다 보면은 한사군은 우리 한반도에 안 들어온 걸로 되어 있는, 그럼 이 한사군이 한반도에 들어왔다고 기록되어 있는 그 시점이 일본 그 시대 때 그런 겁니까? 1910년 이후에 일본에서 편찬한 역사가 그 질문 요지는 이제 한반도에 한사군이 언제부터 있었냐 거기를 임 교수님 말씀해 주시면. 지금 이제 이 논문을 중점으로 말씀드리면, 고려 시대의 이제 그 김부시나 삼국사기 편찬자들이나 한국문학 편찬자들은 지금과 같은 이런 인식을 가지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려 시대에 쓰여진 삼국사기의 삼국사기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거기서 나오는 한사군은 지금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한사군의 모습과는 우리 교과서에서 쓰인 한국 국사교육 교과서에서 쓰이는 이런 한사군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삼국사기 이제 고구려본기에 주로 그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고구려본기를 처음부터 잘 분석해 보면 김부식 등 삼국사기 편찬자들의 한사군 인식은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이 한사군 중에 낙랑군은 지금 완전히 서쪽에 있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먼저 한사군의 낙랑군을 고구려에서 공격해서 없애줘요. 그게 이제 처음에 낙랑군을 공격해서 없앱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 낙랑군을 또 공격해서 없애요. 왕자호동 뭐 이런 얘기 나오죠. 그걸 또 공격해서 없애는데, 그 낙랑국이라는 것이 대충 지금의 평양 이쪽에 있었다 이렇게 인식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낙랑국을 공격해서 없앤 이후에 이 광무자가 바다를 건너서 다시 그 지역을 쳐서 살수 이남을 그 한의 영역으로 삼았다는 기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고려 시대에 삼국사기를 편찬했던 그 사람들의 그 한사군의 인식은 우리하고 다른 거죠. 한사군 중에 서토군은 그 지금 이쪽에 우리 한반도와 거의 연관돼서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책에서 삼국사기에서. 그리고 진보는 언급하지 않죠. 진보는 일찍이 없어진 거니까 우리와 연관돼서 설명할 부분이 없는 겁니다. 진보는 인도는 설명될 부분이 없는 거고, 낙랑군, 현토군이 설명되는데, 이 현토군을 이 삼국사기 전체에서 현토군을 현재 압록강과 연결시켜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선시대로 넘어가서 달라진 겁니다. 바로 그 아방강역구나 동사강목, 안정부의 동사강목 이런 데서 그때는 이제 다른 인식들이 나온 거예요. 평양을 고구려 첫도를 갖다가 성천이라는 데서 비정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한사군을 지금의 이제 낙랑은 평양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 지금 현토군을 이제 압록강 일대에서 비정하는 인식이 그때 생겨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인식이 언제부터 생겨나냐면 거의 그 고구려사를 통해서 보면 거의
고구려가 해체된 이유인가? 고구려가 해체된 이후에 이런 인식이 생겨나거든요. 그 고구려가 해체된 이후에 평양 일대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그런 좀은 그 사대적인 생각들이 나오는데 그게 기자와 관련된 이런 생각이거든요. 기자와 관련된 생각이. 그러니까 이 고구려 시대에는 기자에 대한 숭배가 없었어요. 그런데 신당서, 기자에 대한 그 숭배가 처음 이제 사기의 사서에 기록되어 오는 게 당서, 신당, 구당서, 신당서 이물에 가면 고구려의 그 기자 숭배가 있었다. 이런 게 기록되기 시작했는데 이 구당서, 신당서를 쓰던 시점은 고구려가 있을 당시가 아니고 900년대인가? 900년대 신당서는 거의 1000년이 넘은 시점에 쓰여지는 건데 그 당시 고려와 왕래하면서 현재 있는 고려와의 왕래하면서 고려에 대한 인식 이런 것이 신당서, 구당서에 고구려에 대한 기록과 혼재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에 나오는 광개토대왕 연구에 나오는 이 정신, 국고열을 계승했다는 이런 계승 인식과 이런 정신 세계에서는 기자라는 게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고구려가 멸망한 이후에 고려가 되면서 고려의 초기도 아니고 고려의 이제 왕건이 집권한 이후에 신라 세력들을 지배층으로 편입하고 그런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예외적인 그런 요소가 들어갔는데 그게 이제 고려 중기로부터 나왔던 어떤 기자인식이 나온다. 그래서 이제 고려사를 보면 그때부터 이제 기자사당을 세우고 이런 얘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조선시대 넘어가면서 바로 아까 얘기한 그런 정통론, 기자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이런 역사를 구성하는 이런 인식이 조선시대에 이런 데 생기고 나면서 그다음에 그걸 기자를 끌어들이고 그다음에 그걸 정통을 끌어들이니까 낭랑 이런 한 세력을 끌어들이고 그래서 그것을 한반도 내에 위치시키는 이런 인식들이 생겨난 것이고 이런 인식 하에서 바로 이제 고구려에 대한 이런 역사도 지금의 압록강 일대 이런 데와 끌어다가 연관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역사 인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고려 시대까지는 고려 시대의 그 역사 천천자들이 쓴 그런 시기까지는 삼국사계의 역사 인식 속에서는 남랑이나 이런 한사군이 한반도에 이렇게 들어와 있지 않다. 단지 김부식 등 그 삼국사계 천천자들이 남랑의 문제에 있어서는 광무자가 바다를 건너서 지금의 그 남랑을 점령해서 근무로 삼아서 살수 이남을 한해 영역으로 만들었다. 그것은 그 당시 고구려와 광무자의 역학관계, 정치 세력 역학관계에서는 가능할 수 있는 얘기는 가능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구려는 서쪽으로 진출하거든요. 고구려 잘 아시겠지만 고구려가 태원, 지금의 태원, 그다음에 부부평, 어양 이런 쪽까지 점령한 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후한서에도 나와 있고 삼국사기에 나와 있고 삼국지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것은 사실로 볼 수 있는데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고구려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서기 한 400년, 300년 이 정도까지는 평양 일대로의 그 진출 이런 것보다는 고구려 서쪽으로의 진출을 통해서 한이라는 세력, 그다음에 그 증원 왕조, 그다음에 북이 이런 세력과의 그 갈등 그리고 그 속에서 그런 그 갈등 속에서 국가 발전이 모색되고 있지 않았나 이런 구상을 할 수 있고 광무제는 이제 요즘 끊죠. 기억되니까 장동 고구려 통과가 당한 것 같아가지고요. 고려사에 낭랑이나 현돌 한사군이 고려 경내에 있다는 기억이 있나요? 윤일한테 교수님? 제가 그렇게 정통하지 않았어요. 제가 토지제로서 전공이 났어요. 예. 그래도 지금까지 공부하는 그런 그렇죠. 저도 고려사를 한번 뒤져본 적은 있는데요. 고려사 지리를 보면은 고려의 영역이 서쪽으로는 고구려를 넘지 못하였지만 북쪽으로는 고구려를 넘어섰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안에 낭랑은, 현도군, 한사군에 관한 기록은 한자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도 역사 공부를 하면서 고려 때까지는 이게 없었는데 조선 시대에 들어와서 이게 새로 생겨가고 이렇게 됐다고 알고 있는데 역시 같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건 문헌적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네, 강종원 선생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백제 왕도에 관해서 잘 들었는데요. 평양도 그렇고 고구려하면 평양이고 백제하면 한성이라는 그 지명에 매여 있어서 이게 잘 질이 비정하는데 많이 안 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궁금한 것은 그 한성이 지금의 서울이라고 인지가 된, 그러니까 그 시대 때 한성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그런 지명이 있을 때 서울이 정말 한성이었을까 하는 거기에 대해서 특히 한강의 이름이 지금의 이름이 아니고 다른 이름이었다라는 거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굳이 한강 주변을 한성이라는 그 틀에서 메어가지고 할 필요가 있을까 한번 이렇게 떼갖고 생각해 볼 필요는 없을까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는 바로는 만주 월고에는 한강을 웅진이라고, 그러니까 만주 원료가 쓰여질 당시에 이제 조선이니까 웅진은 백제가 선도한 웅진은 지금의 조선 도읍이다라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 하나 알고 있기로는 지금의 평양에서 한성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곳은 줄이 나와 있다라고 또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는 어떤 백제 왕도를 연구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길어져서 그런데 질문을 세 가지 정도 갔거든요. 세 가지를 딱 좀 집어서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예. 자, 간단하게. 예. 그리고 본인이 아는 걸 얘기하지 말고 질문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웅진이 한강유역이라는 그 기록하고, 그리고 평양에서 한성이라는 글자가 나온 것하고 를 봤을 때 한성이 지금의 한강유역이 아니고 지금의 평양일 가능성, 그리고 만주월고에 나온 대로 지금 한강유역이 웅진일 가능성,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한강 부분은 한자 크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굳이 한수를 한강으로 지정해야 되느냐 문제는 사실 굉장히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한성이라는 명칭 자체는 원주왕 때부터 삼국사기 그쪽으로 원주왕 때부터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빈번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지역을 한성으로 비정을 하는 이유도 바로 그러한. 그리고 만주월고 분에서 이제 웅진이 한강 유역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 기록은 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런데 만주월고는 전체적으로 검토를 저희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서 백제사 연구총서를 25권을 발간을 했는데, 그때 이제 백제 역주집을 간행을 하고 백제와 관련된 중국 내 자료, 그 당시 이제 책임을 신백강 선생님이라고 아마 들어보신 분 계시겠습니다만은 그분께서 이제 총괄해가지고 중국 사료들을 전체적으로 수집을 해서 이제 역주집, 원문집 역주집을 편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만주월고를 사실 굉장히 이제 중시하는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실제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청대에 나오는 자료고, 그 대부분의 자료는 사실은 남북조 시대의 자료들을 모아서 정리를 해놓고, 또 거기에 없는 자료들도 사실 만주월고에 많이 있다 보니까 그 자료의 신빙성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학계에서 의견이 분분하고, 백제사 연구하는 때는 사실 1차 자료로는 잘 활용을 하지 않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딱히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걸 드리고,
어쨌든 백제 삼국사기라든지 또 학계에서는 웅비와 한강유역을 연계시켜서 설명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평양에서 한성 관련 각자 명문이 나오고 고구려사 전공하신 분 있으세요? 저는 들어본 바가 없어요. 있습니다. 그거는 평양극각에서 평양성 거기서 그 한성 주문 한성 뭐 해가지고 그 사람이 성쌌다는 그 벽을 나온 게 있습니다. 성각 나오고 그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한성과 평양을 직접적으로 연계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럼 저도 거기서 좀 의문이 좀 생기는 부분인데요. 까먹고 메모를 해놨는데 한강을 대강을 불렀던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강을 큰 대자로 대강을 불렀던 기록은 찍어서 최근에 본 거니까 아마 고려사에서 써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대강을 불렀던 기억이 있는 것 같고 지금 서울이 한성으로 불리게 된 게 언제부터죠? 원주왕 때부터 삼국사기 기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기록 같은 경우는 서울이냐에 대해서는 그렇죠. 한성 얘기는 나와요. 네. 한성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그것이 오늘날 서울의 한성이라고 했던 그걸 얘기를 하는 거냐? 아니면 한성이 그냥 한성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그건 좀 다른 문제 같거든요. 적어도 고려사에서는 지금 서울을 한성이라고 부르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나요? 고려사에서는 고려사.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성 삼국사에서 나온 한성 얘기는 분명히 한성이라는 얘기를 하죠. 하는데 그것이 오늘날 서울과 이끌어 가기 위해 성립시키는가 하는 거는 저 별개 문제라고 보거든요. 양성지가 세조 때 상수로 올리는 기록이 하나 나오는 게 있는데 전주의 도읍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전주의 도읍을 경주, 평양, 공주, 전주 이런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거 나오는데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거기서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양성지가 한국사를 연구하면서 삼국사를 안 봤을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히 삼국사를 꿰뚫어 본 사람인데 한성 얘기가 안 나오고 평양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평양 웅지 부여 얘기가 나가버려요. 그러면은 동물 양성지는 그 자료를 백제 본지를 보면서 한성 백제, 웅진 백제, 부여 백제를 봤을 거라는 얘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관련해서 예. 남평양이라는 부분이 삼국사기에 그래 나오죠. 조왕 때. 예. 거기로도 나오고 그러는데. 있고 예. 그 부분하고 이제 한성이라는 것은 위례성 백제 그 위례성이 사용이 되다가 이제 책계왕 원년까지 올게 돼서 나오고 그 이후에는 결국 한성으로 또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래서 제 원년을 위례성을 이제 한성으로 분단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건 맞는데, 그거는 맞는데, 그 한성이 지금 서울의 한성이 나오는 얘기 있잖아요. 그거는 조금 한번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부터. 하나 위례성이 지금 훈합동 도성으로 물론 다른 견해도 있긴 합니다만 이제 발굴 결과를 본다라면은 이게 이제 하나 위례성으로 정하고 그래서 백제 왕조가 위례성이었다가 그게 다시 이제 한성으로 명칭이 바뀌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한번 알겠습니다. 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라든지 교수께서 말씀해 주신 거 또 만주원료도 한번 다시 공부를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고고학이랑 문헌사학이랑 연결시켜서 연구하는 하나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고고학에서 어느 성탈 하나 발굴됐다 이렇게 되면 그것을 문헌 기록과 바로 연결시키는 그런 방식이 굉장히 유행을 하거든요. 유행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풍납조선 이외에 그 주변에 성탈은 얼마나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그 풍납조선이 지금 남아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풍납조선 규모 이런 걸 쭉 해가지고 그걸 백제의 도성을 보는 거. 물론 그게 백제 도성이 아니잖아. 기란 그런 확증은 아닌데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떠한 성타 같은 게 유지가 된 그런 것이 하나 나오면 그거를 문헌 기록과 이렇게 맞추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 그 박시현 교수님 얘기했던 그 중국학자 누군가 그 하는 얘기처럼 이게 정확한 지적이거든요. 그러면 고구려의 평양성, 장안성을 다 합쳐놔도 부여의 삼성만큼도 성 규모가 안 되는데 고구려의 그 큰 크기가 고구려의 그 큰 크기에 그 정도 성을 작은 성을 쌓고 살았겠느냐 그 말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하나 있다고 해서 성이 하나 나왔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그런 바로 연결시키는 거. 그런데 성이라는 걸 분명히 국력 대비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우리 고려를 좀 해봐야 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그 부분들에 대한 고고학적 자료를 관련시킬 때는 아마 충분히 그런 것이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까 그 질문하신 내용처럼 평양에서 나온 자료라든지 뭐 이런 걸 볼 때 고구려 첫 도읍지에 대한 의구심이 일어나게 되면은 백제 첫 도읍지도 의구심을 한번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오늘 드는 생각입니다. 예, 다른 질문.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기념 촬영하고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저녁 식사가 6시에 예약이 있어가지고 좀 기다리시면 됩니다. 예. 늦게 와가지고 예. 다 듣질 못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그 발표만 조금 뒤에 그런 마지막 발표 그 후미에만 제가 좀 들었는데 우선 이제 그 발표하고 조금 관련된 얘기는 있지만은 그 전에 먼저 방금 나온 얘기를 질문을 듣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함성 문제, 함성이 과연 오늘날의 서울 지역을 그 지칭하는 그것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인데 이 고대 문헌을 다루다 보면은 이 지명 문제가 굉장히 어렵고도 또 다양하게 나타나고 그리고 또 일반 상식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느 한 지명을 오늘날 그냥 알고 있지 어느 한 곳에다만 이렇게 비정을 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지명이 이쪽에서 갔다가 저쪽에서 갔다 하기도 하고 또 그 한 곳에 대한 명칭도 비슷한 여러 가지 지명을 표기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지명 관련해서는 아주 어렵고도 또 쉽게 단정하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함성을 풀기 위해서는 한수 문제를 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한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또 한산, 북한산, 남한산 이게 엮이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사기 표기 기록에 보면은 한산, 한수, 그 다음에 아리수, 웅리양 나아가서 그것이 가장 기본 자료가 된다고 할 수 있는 광개토왕비에도 나오는 아리수 문제 뭐 이런 것까지도 다 연관을 해서 풀어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 자료만 보고서 이거다라고 결론을 내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평양성 석각에서 나온 건가요? 평양성 석각에서 한성이라고 하는 각자가 나왔다고 하는 게 나왔습니까? 예, 그것도 가능하죠. 왜냐하면 그 한자가 어딜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보통 옛날 성을 쌓을 때는 각처에서 성 쌓는 인부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쌓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평양성이라든지 지금 서울의 서울 도성을 돌다 보면 거기에 각자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어느 지역에서 와서 어느 지역에서 온 누가 여기 이 성에 어디서부터 어느 지점까지 성을 쌓았다 이런 기록들을 남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한성이라고 하는 게 나왔다고 해서 그것이 곧 평양을 얘기한다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즉 그 한성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부역으로 끌려온 거죠. 부역을 동원해서 와서 성을 쌓고 그 기록을 남긴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고가 이제 조사에서도 굉장히 그런 것들이 조심스러운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는 아까 좀 마지막 발표 심사하고 좀 연관되는데 그 고구려 초기 도성 위치 문제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저는 조금 이 생각도 해봤습니다. 즉, 좀 백제 도성 문제가 나와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백제의 그 초기 도성이 지금 현재로 하남 위례성, 또는 하북 위례성, 아니면은 저쪽 충청남도 아산의 밀도리 부분, 그쪽이냐,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그 백제를 건국했던 세력이 어쨌든 내려와서 한강 지역이든 이 한강 남쪽이든 정도를 했는데, 도읍을 정했는데, 그 주체 세력, 물론 설화적이긴 하지만은 그 온조와 비류 세력이 이제 내려왔는데 분명히 북쪽에서 내려왔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게 설화적이긴 하지만 이것이 고구려 세력과 연결이 되고, 그렇다면은 이 온조와 비류 세력이 출발했던 장소, 그것이 어디냐? 그것은 바로 고구려 초기 도읍지와 바로 직결되는 그런 것과 관련이 된다라고 했을 때, 백제 문제도 이 고구려 도읍지 문제를 잡을 때 백제 문제도 거의 관련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구려의 초기 도읍지 저쪽 의산, 즉 대능아 유역의 의무려산 쪽으로 만약에 비정을 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백제의 건국 집단이었던 온조나 비류 세력도 그쪽에서부터 내려왔을 가능성도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상상을 해봤는데, 이것을 이에 대해서 임청영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백제까지 이렇게 나오니까, 사실 이제 사서에 삼국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백제 출자 문제인데요. 이제 사실은 삼국사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기록되어 있는데, 어쨌든 삼국사기 기록에 의하면 백제하고 고려가 부여 계통에 이런 대도의 이런 출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기록에 확실하고요. 그것을 어떻게 연관시키냐 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금까지 역사를 해석한 어떤 하나의 통설적인 이런 관점에 따라서 우리가 남북 방향을 이렇게 설정했던 겁니다. 북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설정했던 거고,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시라프리가 피치가 1910년도 논문에서 부여에서 남아한 세력들이 일부가 동강강 지역에서 진본이라는 하나의 국가를 만들어 진본국을 만들었고, 그 진본국이 이제 고구려의 목재가 돼서 거기서 고구려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위에 이쪽에 있던 부여라는 세력도 사실은 지금 이제 우리가 어떤 한국사 교과서에 나온 부여하고는 좀 다른 모습일 수 있고요. 부여가 사실은 더 서쪽으로 위치했을 수 있는 가능성. 제가 재작년에 현지에 한번 부여 유적 답사를 한번 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대영안령 그쪽 일대에서부터 해서 북쪽으로 치지하를 거쳐서 한번 그 일대를 전부 봤는데, 치지하 박물관 이런 데 부여 유적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부여 문물이 전시되어 있고 고고학적자로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외로 굉장히 큰 다른 고대사의 모습이 언젠가는 이 역사의 통설이라는 것은 계속 바뀌는 거니까요. 통설이라는 건 극복을 통해서 역사가 발전하는 건데, 역사라는 건 그래서 통설의 극복을 통해서 발전하는 건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제 문제, 고구려 도읍을 만약 대릉아 지금의 의무로선 아래쪽으로 비전했을 때, 백제 문제, 백제 출자 문제도 그에 따른 해석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제 어원 자체가 사실은 그런 남한 정도가 옛날에 해상을 통해서도 가능할 수 있다. 사실은 조선이라는
그 나라를 우리가 그 나라 이전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그 준왕이 배를 타고 많은 지역으로 와서 그 하나의 뭐 새로운 곳을 만들었다 이런 지금의 그런 어떤 이론체가 가능했듯이 백제도 마찬가지 입장으로 그런 설명을 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첫토지가 어디에 됐든 거기서 나올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런 것은 또 거기에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 그렇게 간단히 답이 되네요. 거기 첫토지가 거기 어디냐에 따라서 거기서 그 유리 온조가 맞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뭐 다른 질문. 예. 지금 백제 왕조에 대해서 저희도 처음에는 뭐 온조하고 우리 한반도에서 백제가 태생됐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이 역사 좀 공부하다 보니까 그 중국 쪽에서 그 백제가 태동돼 가지고 거기서 한참 왕조 몇 개가 왕조가 몇 개 있다가 세력에 밀려서 남한으로 왔다고 이렇게 돼가 있는데 그 여기서는 전부 그러면 처음부터 한반도에 백제가 태동됐다고 이렇게 보시는 건지요? 저한테 질문을 백제 강조 만주 백제설 이제 뭐 그런 분야도 있고 또 만주 이렇게 해서 시종일관 백제를 이렇게 구하는 인터넷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했지만 그런데 현재 학계에서 원조 비유가 내려와서 백제를 검토한 것은 대개 이제 뭐 원조는 한강유역 비유는 미추홀, 물론 뭐 미추홀 인천이냐 아니면 이제 좀 전에 말했듯이 아산 이제 밀두리냐 그런 부분은 또 역시 뭐 논의가 필요하지만 아산 밀두리 부분은 사실 이제 직산, 천안 직산 문제하고 같이 또 연계가 됩니다. 그런데 천안 직산을 초도로 보는 것은 이제 천안 지역의 그 지역사를 연구하시는 스님들이 이제 여전히 뭐 주장하시는 부분이고 실제 학계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사료를 검토해 볼 때 그 천안 지역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결론이고 그리고 한강지역으로 처음부터 보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천안 지역이 백제 초기도 유래성이라고 고증을 해주면 돈 많이 준다고 그랬는데 안 했습니다. 오늘 강 교수님은 얼토계획이 나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우리가 고구려 평양 얘기 하다 보면은 백제 도읍지가 물려 들어오거든요. 당연히 이제 물려 들어오는 상황이 돼서 오늘 이제 강 교수님을 모시고 지금 백제 도읍지에 대한 인식을 지금 우리 학계 인식을 들어보는 그런 자리 마련하는 건데 아까 선생님께 질문하셨을 때 백제가 중국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얘기하시면은 굉장히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좀 아시는 바가 있다 그러면 중국 어디에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답하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중국에 있었다고 그러는데 중국이라는 그 땅덩어리를 볼 때 좀 구체적인 그 지역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박규진 교수님이나 임창균 교수님께 질문드리겠는데요. 여기 이제 고구려의 강령에 대해서는 뭐 문헌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지금 많이 이렇게 확인되는 것들이 있는데 두 분들이 이제 답사를 많이 다녀오셨으니까 저희 요소 지역의 고구려 유적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대표적인 것들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실 게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예, 김창희 교수님한테 질문했답니다. 짧게 해주십시오. 시간이 있어요. 유서 지역 지금 이제 만약 요하를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요하 인근에 굉장히 많은 고구려 성들이 남아있죠. 그 이동 지역이 굉장히 많이 있고 지금 이제 요하 선에 남아있는 삼성들, 통각들은 사실은 이 서쪽에 있는 여러 가지 왕조들과 많은 전쟁, 굉장히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그것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거기서 요하를 가면서 더 서쪽으로 가면 어떤가 하면 거기도 성곽 유적들이 있습니다. 성곽 유적들이 있는데 그 성곽 유적들은 심지어 비정이 안 되는, 지금의 비정이 안 되는 성곽 유적들이 있습니다. 지금 난하가의 청룡화 인근, 지금의 지명은 무령이라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도 성곽들이 발견됩니다. 그러나 제가 가보니까 고구려 초기의 성곽입니다. 고구려 초기의 성곽인데 중국에서 이것을 찾아가지고 조사를 해놓고 지금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공개하기에는 시기는 한 전국 시기 무적, 그 이후에 한 시기에 계속 쓰였을 것이다 이렇게 해놓고, 제가 현지에 가서 한번 답사를 간 적이 있는데 가보니까 현지 언론하고 그 현지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현지 언론에 이것은 고구려 시기의 성인데 그런 전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성곽의 구조 이런 건 고구려 시기 성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것은 이 자리에서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자리니까 말씀드리면 요하 서쪽에서도 그런 지금 북진, 그다음에 그쪽에 조양, 그다음에 데르나 일대에 있는 거기서 난하 동쪽으로 가면서 그런 고대 성곽들이 존재하고 있다. 돌로 쌓은 이런 성곽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앞으로 조사해서 정말 그것을 고구려와 연관지어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를 한번 찾는 것은 앞으로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삼국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대모신왕 전조에 요소의 10성을 쌓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요소에 10개의 성을 쌓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요소의 성을 쌓았다, 이 삼국사기에서 요소라는 것은 반드시 그 지역입니다. 그 삼국사기 기록은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요소에 10성을 쌓았다고 나오는데 그 10성의 위치를 지금 우리가 모를 뿐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런 성은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의 요동 지역에 요하 근방에 많은 성들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서 고구려 성으로 비춰가고 있지만 그 서쪽의 성들은 앞으로의 연구가 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하나 두 가지로 설명한다 그러면 우리가 역사 연구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논문서 각주 달고 논문 쓰는 역사 연구가 시작된 게 100년 정도 될 겁니다. 될 것 같은데 그 동안에 한 100년 정도 흐르는 그 세월 속에서 지금 현재 한 5년 이내에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을 없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그게 다 그러하다. 그래서 한성이 서울이고 서울은 백제다 이런 식으로 공식이 성립도 있었고, 또 홀숭골숭 졸번이면서 이범도 선생님 말 못하는 환희를 저명한 것이니 고구려 도읍지가 마땅하다 이런 식으로 해왔거든요. 그런데 한 5년 전부터 이게 좀 서서히 새롭게 보자는 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말씀을 드린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요선 지역, 그러니까 그 고구려 서쪽 지역에서 고구려 유적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셨는데 여지까지 의문의 서쪽, 요하 서쪽에서 요하 서쪽 고구려 땅이라고는 보편적인 연구가 없었죠. 아까 임창규 의원님 말씀드리다가 요소의 집정을 쌓다 그런 건 있었는데 그것이 삼국사기 초기 불신론에 의거해서 우리가 전혀 검토가 안 됐던 상황이죠. 그러면 삼국사기를 초기 기록을 믿는다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역사 연구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선입견에 동굴 속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동굴 속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강 교수님 계신데 제가 죄송한 말씀인데요. 제가 박사과정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천진 학술회를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박태선 선생 이런 분들 중국의 만주책에 한다하는 고고학자들이 모였는데 전형문관에서 별 쓸데없는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 그러다가 백제 문제를 제가 끌어들였었어요. 백제 문제를 끌어들여가지고 백제가 가만히 보니까 심형 동남쪽으로 있는 것 같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박태선 선생이 길을 쫑긋 세워요. 길을 쫑긋 세우더니 자꾸 말을 시켜요. 그랬더니 너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러더니 거기에 도형 비문 해서 좀 이상하게 많이 나온다. 그랬더니 다른 분들은 약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다가 박태선 선생님이 가만히 얘기 들어보자. 그래서 얘기가 더 진행이 됐어요. 더 진행이 됐는데 사실 그런 얘기로 유도하려고 건 아니었는데 그냥
별로 할 얘기도 없고 뭐 그래서 그냥 한번 던진 얘기인데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제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많이 했는데 그분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지금 그 단동 그 지역 있잖아요. 좀 단동 그 봉황성 그 일대 그 지역 유물이랑 고구려 전성기 시대 고구려 영역 유물이랑 좀 다른 게 많이 나온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 뭐 그런 얘기까지 이제 진행이 한번 돼본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는 너무 지금의 현대 땅 이름 가지고 옛날 것까지 아니고 3,000년 전까지 올라가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박찬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명은 충분히 그 변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그 집착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남정원 질문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러하다라는 걸 빼고 다시 한번 검토해보자. 뭐 좀 다른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한 분만 더 질문 받겠습니다. 예. 네, 여기 보면 이제 압록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 압록수하고 압록강이 같은지 다른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압록강과 압록수가 같은데 지금에 있는 압록강과 다르다는 것인지.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맞는 압록수라는 것 또는 압록강이라는 게 이제 지금 현재 어떤 강을로 추정할 수 있다는 건지 그런 걸 좀 궁금해서 해주십니다. 제가 논문에서 설명하고 있었던 거는요, 그 한서에서부터 청해 성경홍지나 대청 일기까지 압록수의 기록을 조사를 해봤을 때 고대 중국 사서에서는 압록수라고 기록되어 있던 것들이 명대 이후의 사서에서는 압록강이라고 기록에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변화 과정에서 다른 설명이나 왜 이 대명 일통지에서는 압록수를 압록강이라고 비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뭐 말갈백산을 왜 말갈장백산이라고 비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타나지 않아서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보지 못했는데, 제가 추정컨대 이 고대 압록수가 지금 현재 그 명청대의 압록강은 지금 현재 압록강을 가리키고 있는 게 맞거든요. 근데 고대의 압록수가 그 명청대 지금 현재 압록강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 논문을 준비를 했던 거고요. 이 논문 가지고만 압록수의 위치를 비정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 지리지 부분에서는 중국 사서에서 통전 기록의 내용들이 일반적으로 그 청대 지리지까지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이 앞서 말씀드린 두 물줄기가 합류해서 바다로 들어가고 그리고 큰 강이고 그리고 큰 배가 다닐 수 있고 또 천참이라고 여겨지는 곳이 압록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만주 지역에서 그런 지형적인 특징들을 대입시켜 보면 가능성이 있는 곳이 이제 요하 지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해보았습니다. 근데 그 요하라는 자체가 알고 계시다시피 크기가 크고 뭐 그 지류도 동대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압록수라고 지칭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향후에 좀 더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두 가지 설명을 해드릴까요? 예. 그 압록강이라는 얘기가 강하고 수 그거는 똑같은 물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그 지역적인 표기법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남방 사람 같은 경우는 뭐 강이라고 그러면 북방 사람 수라고 한다든지 뭐 이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요하를 지금 요하했죠. 지금 요하를 압록강이라고 한 기록이 삼중유사에 나옵니다. 삼중유사의 기록에 보면은 그 요하를 압록강이라고도 하고 안민강이라고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삼국유사에 보면 거기에 그 순도조령가 하는 그 조에 보면은 거기에 그 기록이 나오는데요. 압록강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때 요하는 이제 요나라 때 그렇기 때문에 요하라고 그래요. 요나라 강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요나라 사람들은 요하라고 그러는 거지만 고대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거를 이제 압록강 또 안빈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이름으로 불렀던 그 기록이 삼중유사에 남아 있습니다.
압록강은 다른 이름으로 불린 게 있나요? 뭐 있었을 것 같아요. 말씀을 드리자면 그 공천 통지 내 기록에 보면 그 안동현을 기록한 부분에서 이 압록수를 뭐 폐수라고 했다든가 하는 부분이 기록되어 있기는 합니다. 중국 사서 내에서. 조선시대 기록 의주강이라고 하는 적도 있습니다. 자, 이런 질문 없으십니까? 예. 공명왕 때부터 산사왕 때까지는 고구려의 수도를 돌본 국내산 환도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왜 동창 때 와가지고 갑자기 평양이라는 명칭을 쓰게 됐는지, 그 다음에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게 혹시 고조선의 통일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그게 두 번째 질문이고, 세 번째는 그 이후에는 동창 이후에는 고구려에서의 수도 명칭은 늘 평양으로 지정을 했었는지, 그게 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저한테 질문하시는가요? 저한테 질문하시는 그 일본 답변은 평양 환도를 평양이라고 했던 거는 언어를 하시는 분이 직접 한번 고찰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성 교수님께서 국방 언어를 전공하시니까 그걸 좀 이성 교수님께서 연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게 그 평양 동천왕이 옮긴 평양 고문제가 거기 보면 삼국사기에 보면은 그 선임 왕검 유택이라고 돼 있죠. 그 유택이라는 말이 무덤이 있었다는 얘기인 건지 아니면 그 도읍이 있었다는 얘기인 건지 그 얘기는 좀 다르게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하나는 분명 이런 거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선임 왕검 유택 요 얘기는 고려시대 때 줄을 다뤄낸 그 고려시대 때 기록이거든요. 고려시대 기록인데 고려시대 때만 해더라도 평양이라는 그 얘기 있죠. 평양이라는 그 얘기는 고조선이랑 다 연관시켰던 것 같아요. 고조선이랑 연관시켰으니까 그 평양이 어디서 돌고 하더라도 그거를 왕검성, 고조선 왕검성 있잖아요. 고조선 왕검성이랑 그 연동시켰던 거죠.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게 뭐냐면 조선시대에 와서도 평양 있죠. 조선시대 평양도 왕검성에 연결 시켜도 거기도. 그래서 그거를 그 동천왕 때하고 장수왕 때의 동지를 그 분리해서 생각지 않고 평양이라는 글자 두 개만 갖고 막 같이 다니면서 평양에 가면 어떻게 돼요? 왕검성에 가고. 우리나라는 그렇게 된 거죠. 우리나라는 고려시대 때 그렇게 된 것 같고, 중국 같은 경우는 평양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한성을 따로 붙였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는 평양 얘기 나오면 한성을 다 따로 붙였어요. 그래서 평양이 착착착 오는 대로 한사원이 착착착 동질하게 된 겁니다. 실제 아까 조선시대 때 전기 기록만 해도 그 왕유민이라는 사람이 그 한국 기록을 다 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다 본 사람인데 평양부라는 것이 지금 평양부가 고려 공민왕 때 세워지거든요. 고려 공민왕 때 세워지는데 이 사람 고려사 지금 다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왕조실록 단군 오기까지 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고 나서 평양 문제점 연구를 문제점을 딱 된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된다고 보면 우리는 평양 얘기하면 왕검성 얘기가 딸려 들어가서 고조선이 왔다리 갔다리 한 거고, 중국 같은 경우 평양 얘기는 고조선이 아니라 한사본이 딸려 들어온 거고, 그거죠. 그래서 이제 그 평양이라는 활로라는 것과 평양이라는 것이 그 진영 이제 바뀐 거, 그거는 그 언어를 하시는 분들이 좀 연구를 해주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 같고, 어떤 역사 지리적인 부분에 대해 있어서는 제가 이제 답변할 수 있는 건 그 정도까지는 답변을 해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처음 이제 수도를 평양이라는 명칭을 하고 난 뒤에 망할 때까지 계속 평양이라는 명칭으로 수도 명칭을 했나요? 아니, 그건 아니죠. 그거는 분명히 그 동천왕은 평양으로 갔다고 돼 있는데 고구려는 황성으로 가잖아요. 그러다 장수왕 때 다시 그 평양으로 오는 거고, 그 평안왕 때 장안으로 가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평양이라는 말을 그냥 보편적으로 막 고구려 전통지에 썼다고 생각하면 그건 아닙니다. 사실 평양이라고 평양 도읍지라고 얘기했던 거는 그 두 군데입니다. 동천왕 평양이 있고 장수왕 평양이 있고. 그래서 제가 고구려왕 때 그 얘기가 평양 동왕성이냐, 평양의 동왕성이냐, 아니면 평양 동쪽의 동왕성이냐, 그 얘기인 거거든요. 근데
사육상의 그 기록을 읽어보니까 사실 뭐 그거 제가 잘못 읽었나, 잘 읽었나, 제대로 읽었나, 그런 걸 윤한택 교수님한테도 자문을 가져봤거든요. 그래서 이걸 평양 동쪽 황석을 읽어야 되느냐, 평양 동황 황석을 읽어야 되냐 했더니 평양 동쪽 황석을 읽어도 무방하다. 이렇게 결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그렇게 된다면은 실제 고구려 도읍지는 평양 얘기는 동천하고 장수왕 두 번만 나오는 거고 그 이제는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무역다짐을 해가지고 써서 그런 거죠. 예, 지금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휴대폰 찍으시고요. 그렇다고 천천히 이동하시죠.